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설이 몰아친 아이슬란드 버스는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두 명의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위기절정의 상황에서 그들이 한 행동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긴박한 상황에 있던 한 여성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베르그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도망자일 뿐입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는 아이슬란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아무도 저에게 기대하지 않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잔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쓸쓸한 눈, 창백한 피부, 빗질하지 않은 머리카락. 이게 지금의 저예요.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 런던 로열 알버트 홀에서의 일이었어요. 2,000명의 관객 앞에서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고 있었죠. 갑자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활이 현 위에서 미끄러졌고 끔찍한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관객들의 웅성거림, 실망한 얼굴들이 보였고 마침내 무대에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정말 잔인했어요. 첼로의 여왕 몰락, 베르그만의 굴욕적인 실패, 신경쇠약인가, 약물 문제인가. 소셜미디어는 더 심했습니다. 제 실패한 연주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고 악평과 조롱이 쏟아졌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두었고 창문을 닫아 걸었어요.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의사는 제게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매니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실패일 뿐이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약을 먹어도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 이상 첼로를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공연장에서 실패하는 꿈, 관객들이 손가락질하는 꿈, 첼로가 산산조각 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 고통, 이 수치, 이 후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했어요. 은행 계좌에서 남은 돈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관리인에게 맡겼어요. 첼로는 베를린 음악원에 기증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여행용 가방만 챙겨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티켓 카운터에서 저는 아이슬란드행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아이슬란드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신비로운 오로라, 거대한 빙하와 화산. 그곳은 언제나 제게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다른 세계가 필요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슬란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황량했습니다. 검은 화산암 위에 하얀 눈이 덮인 풍경은 마치 외계 행성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레이캬비크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가 첼로의 여왕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저 한 명의 여행자였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들어서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먼 산맥과 호수가 보였습니다. 그 광활한 풍경 앞에서 문득 제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어요. 저의 실패, 저의 우울함.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란드만날라우가르 투어가 시작됩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설원과 화산지대를 지나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무엇을 느낄까요? 평화, 위안, 아니면 여전히 이 공허함?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그 차가움이 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 되겠지, 중얼거렸습니다. 일기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누구일까요? 실패한 음악가, 도망자, 아니면 그저 지친 한 사람.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아이슬란드의 자연이 제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창밖에 눈은 더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내일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란드만날라우가르 투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문 너머로 하얀 눈으로 덮인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왔다는 그분들은 5번째 아이슬란드 여행이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제가 왜 혼자 여행하는지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제가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였는데 무대에서 실패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왔어요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투어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 27명의 승객이 탔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2명의 아시아 청년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승객들과 달리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금세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검은 화산암지대,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빙하까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버스는 점점 고도를 높이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햇빛은 눈 위에서 반짝였어요. 창밖 풍경에 빠져있던 저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버스는 작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간단한 식사를 했고 저는 혼자 뜨거운 초콜릿 한 잔을 마셨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데 날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먼 산 너머로 검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이드는 아이슬란드 날씨가 자주 변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불안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종종 창밖을 향하는 모습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다시 출발한 버스는 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졌어요. 바람도 함께 강해졌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가이드는 예상보다 날씨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지만 곧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도 점점 긴장감이 돌았어요. 승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이제 하얀 눈보라로 가득 차 있었고 시야는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끽끽 소리였어요. 버스는 속도를 줄이다가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고 누군가 입을 열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엔진을 확인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분 후 운전기사가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히터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구조대에 연락했지만 폭설 속에서 그들이 도착하려면 최소 8시간은 걸릴 거라는 말에 버스 안은 더욱 침묵에 잠겼습니다. 히터 없이 8시간을 버텨야 한다니.
창밖은 이미 영하 30도를 넘어섰을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 더 추워질 텐데. 가이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모두에게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승객들은 조금씩 자리를 옮겨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창문 주변으로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 안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껴입고 스카프로 얼굴을 감싸고 장갑을 2겹씩 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손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옆자리로 옮겨온 노부부가 제 상태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미소 지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작은 담요를 건네주셨지만 그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버스 앞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스위스에서 온 사진작가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뇨병 환자였는데 추위와 스트레스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대로 가다간 모두 위험해질 거라고 말했고 그 말에 버스 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문에 입김을 불어 바깥을 보려 했지만 눈보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얀 벽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갑자기 죽음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라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던 2 아시아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침착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왔어요. 한 사람은 일본 노부부에게, 다른 한 사람은 스위스 사진작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급대원과 군 의무병 출신이라며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과 침착함이 있었어요.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그들은 빠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에서 작은 물건들을 꺼내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수백 번이나 연습한 것처럼 능숙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생존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2 아시아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침착한 표정과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2 청년은 자신들을 김준호와 이민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분명했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 일본 노부부에게 다가갔어요. 노인의 맥박과 체온을 살피는 그의 손길은 전문가다웠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노인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불필요한 공포를 주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배낭에서 핫팩 여러 개를 꺼냈어요. 핫팩을 흔들어 활성화시킨 후 노인의 목 주변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근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열원을 두어 체온을 빨리 올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민재는 당뇨병 쇼크 증상을 보이는 스위스 사진작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진작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의 눈을 살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 시간을 물어본 뒤 즉시 자신의 배낭을 열었어요. 민재는 포도당 젤과 에너지바를 꺼내 사진작가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겪어본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두 한국 청년은 마치 모든 상황을 예측한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노부부를 도운 후 버스 앞쪽으로 걸어가 운전기사와 가이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구조대의 예상 도착 시간을 물어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소 8시간, 아마도 10시간이라는 답변을 들은 준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혹은 그 시간이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는 민재와 눈빛을 교환했고 두 사람은 한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배낭에서 더 많은 핫팩과 작은 담요들을 꺼냈어요. 준호는 즉석 도시락 몇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모든 승객과 나눌 계획을 세운 듯 했어요. 두 청년은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를 받았어요. 작은 핫팩이었지만 얼어붙은 제 손에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느낌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호는 즉석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만 부으면 발열 반응으로 음식이 데워지는 종류였어요. 도시락은 6개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며 약간 맵지만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하는 준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시락에서 김이 올라오자 버스 안에 따뜻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잠시 추위를 잊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맛있다고 감탄했고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 음식은 다 맛있고 특히 배고플 때는 더 그렇다는 그의 말에 작은 웃음이 버스 안에 퍼졌습니다. 아까의 공포와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도시락에서 나온 열기가 사라지자 다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버스 안의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두꺼운 얼음이 맺혔고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버스 창문과 문 사이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기 위해 비닐과 담요를 사용했습니다. 창문 틈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비닐을 창문 틈에 꼼꼼히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담요를 찢어서 문 아래 틈새도 막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그저 그를 바라볼 뿐 어떻게 도울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준호는 도시락을 데우고 남은 발열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 플라스틱 병에 발열제와 물을 넣어 즉석 온열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러 개 만들어 버스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있는 자리 근처에 더 많이 놓았어요. 작은 열기가 버스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니.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용기를 내어 물어보니 준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는 그의 말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다른 승객도 특수부대에 대해 궁금해했고 준호는 지금은 전역했고
여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능숙한 대처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공포와 절망 대신 이제는 조용한 희망과 신뢰가 자리 잡았어요. 모두가 두 한국 청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있으니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체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돕고 확인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마치 슈퍼히어로 같았습니다. 준호가 담요를 묶는 순간 그의 팔뚝이 드러났어요. 단단한 근육질의 팔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성 승객 몇 명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재는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그들의 격려에는 힘이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우리 앞에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두 한국 청년이 있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착함과 자신감은 우리 모두에게 전염되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 어쩌면 이것이 제가 아이슬란드에 온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기 위해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준호와 민재가 만든 임시 난방 장치 덕분에 버스 안은 조금 따뜻해졌지만 바깥의 추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창문에는 점점 더 두꺼운 얼음이 생기고 구조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버스 안의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는 일본 노부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폈고 스위스 사진작가의 혈당 수치도 체크했습니다. 또한 다른 승객들에게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창문과 문 틈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그리고 남은 핫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핫팩 하나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작은 지혜였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스 밖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낮이 짧은 아이슬란드의 겨울, 해가 지기 시작하자 온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구조대는 언제 올까?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상태를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이 거의 없었고 추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아 확인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이 추위 속에서도 그런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그는 제 손을 가볍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혈액순환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첼리스트죠?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첼로를 오래 연주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유의 굳은 살이 제 손가락에 있었어요. 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며 언젠가 런던에서 제 연주회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가 런던에서의 실패한 공연을 보았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준호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첼로 곡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일본의 프렐류드가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이 위기 상황을 잊었어요. 준호는 군 복무 중에도 틈틈이 음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 클래식 음악이 큰 위안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음악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구조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몇몇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민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두에게 옷을 단단히 입고 짐을 챙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나가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노약자와 환자를 먼저, 그 다음에 여성들, 마지막으로 나머지 승객들이 나가기로 했어요. 구조대가 도착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도와야 해요. 준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준비를 마쳤어요.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구조 차량이 우리 버스 앞에 멈췄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버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호와 민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준호와 민재가 취한 응급조치 덕분에 모든 승객들이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 노부부가 가장 먼저 구조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준호의 빠른 대처 덕분에 위험한 상황은 넘겼어요. 스위스 사진작가도 안전하게 구조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민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구조 차량으로 향하던 중 저는 잠시 멈춰 준호와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버스 안에 남아 다른 승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구조 차량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가득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구조대원들은 따뜻한 담요와 음료를 나눠주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버스를 떠나고 준호와 민재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구조대원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가 탄 구조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향했어요. 아마도 같은 방향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두드려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구조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한국 청년의 모습은 이제 눈보라 속에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건강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어요. 일본 노부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곧 회복될 거라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따뜻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늘의 일을 되새겨 보았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명의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단순히 저를 추위에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 내일 그들을 찾아봐야겠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첼로를 다시 연주해볼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제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눈 덮인 풍경은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아이슬란드의 겨울 아침은 여전히 어둑했지만 하늘에는 이미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버스 안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한국 청년의 등장. 준호와 민재. 그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다른 생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서로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우리는 같은 위험을 겪은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노부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 병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 사진작가는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제 우리를 도운 한국인들 봤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진작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원래 계획대로 아이슬란드에 며칠 더 머물다가 레이캬비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작은 마을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초콜릿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준호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곡이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첼로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음악을, 첼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런던에서의 실패가 여전히 아프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카페 주인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음악가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첼리스트예요.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 작은 음악학교가 있어요. 오늘 학생들의 발표회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저는 마을의 작은 교회에 자리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한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첼로를 연주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첼로 좀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이가 수줍게 물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선생님으로 보이니? 네. 손가락이 음악가 같아요. 그리고 연주할 때 저를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조금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아이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첼로를 들고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첼로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첼로를 다시 만진 순간 익숙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바른 자세와 활 쓰는 법을 가르쳐주며 저는 점점 음악의 기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아이슬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첼로의 소리가 다시 제 영혼을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레이캬비크로 돌아왔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근처 악기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첼로를 대여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음악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첼로를 꺼내 연주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준호가 좋아한다던 그 곡을 연주했어요.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눈을 감고 그 선율에 몸을 맡겼습니다. 문득 눈을 뜨니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첼로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레이캬비크의 거리는 저녁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제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나 도망자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 씨,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와 민재가 제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도 이 호텔에 묵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 테이블에 합류했고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 첼로를 다시 연주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군 생활 중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음악 덕분이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내일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베를린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피아 씨의 음악을 다시 듣게 되어 기쁩니다. 민재는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행운과 안전을 위한 거예요. 연주회 때 가지고 다니세요. 1년 후, 저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다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회였어요. 공연장은 만석이었고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첼로의 여왕 소피아 베르그만의 컴백 공연이니까요. 무대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한국 부적을 꺼내 첼로 옆에 살짝 두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의 기억,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 그리고 두 한국 청년이 제게 가르쳐준 삶의 소중함을 떠올렸어요. 첼로 활을 들어올리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바흐의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음악은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눈보라 속에서 저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질 때 저는 마음속으로 준호와 민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구해준 거였으니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낯선 이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준호와 민재가 가르쳐준 삶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도망치는 여행이 아니라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에요.